S&P 500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코어 자산으로 깔고 시작하는 게 좋죠. 좋은 음식에도 비유하는데 이런 좋은 음식은 뭐 시기를 가리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여윳돈이 있을 때마다 투자하되 그래도 싸게 사고 싶으면 파란 불일 때만 사자. 그러면 월 한 300만 원 쓰는 분은 대충 한 9억에서 네. 10억 정도. 네네. 500만 원 쓰시는 분들은 한 뭐 15억 정도 15억 되겠죠. 정도. 네. 그 정도의 목돈을 만들고 나오면 그걸로 이제 운영을 잘하면 꾸준히 이제 살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 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문희로 기자님을 모시고 ETF 투자와 노후 대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뭐 간단하게 소개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증권사 5년 다니다가 이제 매일경제 신문으로 와서 20년, 올해가 20년이 됐네요. 그래서 네. 현장 경험은 25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ETF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좀 뭐 지금 오디오북으로 실제 좀 듣고 있는데 사실 기자님이 ETF 책을 쓴다는 거 이게 또 바로 또 매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책을 왜 쓰셨는지 그리고 ETF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ETF 책을 쓰게 된 데 이제 두 분의 인물이 떠오르는데 네. 일단 저희 집에 있는 딸, 우리 딸이 좀 이제 금융에 대해서 좀 할 때 이제 ETF로 네. 자산을 이제 서서히 불려가면서 금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먼저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매경 출판에 있는 선배가 네. ETF 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저를 이제 택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쓰게 됐죠. 어찌 보면 이제 기자님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네. 그 ETF라는 거를 뭐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쓰신 것 같은데 그럼 ETF가 뭐 좋으니까 우리 보통 자녀한테는 추천하는 건 좋은 거 추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 ETF가 그거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과자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슈퍼 같은 데 가면 이제 묶음 상품 있잖아요. 네. 제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건 새우깡 하나만 그 순간을 해야 되지만 그 묶음 과자 상품을 사면 이제 동시에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 여러 개를 살 수 네.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 자체는 개별 종목보다 못하겠지만 여러 종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죠. 그리고 네. 근데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 좀 부담이 덜하고요. 아무래도 좀 하락 변동폭이 좀 적으니까 네. 좀 금액을 많이 투자할 때는 ETF 같은 것들 하는 게 좀 좋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이거 저도 이제 공감되는 게 요즘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같이 가다가 또 좀 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빠지는데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면은 그거 이제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화가 나고 네.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도 기분 좋고 한데 사실 ETF 같은 것들 반도체 ETF, IT 이런 거 사면은 둘 다 가지고 있는 효과가 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ETF 좋다는 얘기들은 요즘에 조금 얘기들 특히 많이 듣고 있고 특히 요걸로 이제 뭐 배당을 섞어가지고 현금흐름 만들기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월 300 정도만 받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ETF로도 뭐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 책에는 이제 커버드 콜 ETF랑 채권 혼합이랑 그다음에 금연물 ETF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거는 수익률이라기보다는 마음 편한 장기 투자를 위한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배당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월 현금 흐름에 치중한 거고요. 채권 혼합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랑 미국 단기채를 중간 정도의 위험이고요. 네. 금연물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 침체까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금만한 투자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 장기 분산 투자를 하면 한 월 300만 원 정도의 현금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그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커버드 콜 얘기하면은 그 반응들 별로 안 좋거든요. 뭐 네. 저거 위험하다, 저거 원금 빼먹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커버드 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꼭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월 현금 흐름이 중요하신 네. 뭐 저를 포함한 5060들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월급에 이제 피크를 찍었다가 점점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소득 대체율이 한 43%밖에 네. 안 되니까 은퇴 이후에는 아무래도 분배금 혹은 이제 배당금이 좀 나오는 그런 금융자산들이 있어야지 마음 편하겠죠. 우리 네. 넷플릭스에 보면 그 김 부장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네. 상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고정 비용이 너무 큰 그런 창업이나 어떤
부동산 투자는 조금 요즘은 네.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ETF로 창업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여기도 나오게 됐고 이 책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국에는 그 안정적인 급여를 대체하는 어떤 소득 이거를 다들 꿈꾸는데 그 부분에서는 커버드 콜이 어쨌든 뭐 단점도 있겠지만 그 배당률이 높으니까 네. 이걸 좀 일부 섞는다 이런 아, 개념 예, 정도로 예. 접근한다는 거죠. 네네. 이제 커버드 콜이 아무래도 영어로 돼 있으니까 네. 어렵고 이게 제가 최근에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커버드 콜을 직접 만들거나 그걸 네. 운용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이게 사실은 커버드 콜이 그 멀티 에셋 전략이라고 하죠.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프로들이 사용하는 전략이고 그런 네. 금융 상품이었더라고요. 이게 계속 금융 투자 업계가 투명해지고 이게 점점 일반인에게 공개되면서 커버드 네. 콜이 내려온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썼냐 봤더니 1년에 어떤 경기 상황에도 8%를 연 8%의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커버드 콜 전략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기 상황이더라도란 게 전제됐잖아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요즘처럼 주가가 쭉 오르는 장에서는 불리한 상품이란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여지를 지금 당장의 월 현금 흐름, 월 분배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커버드 콜 ETF를 검색해서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상방이 막혔다. 막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그 ETF도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거기서 자산에서 이제 기초지수, 주식 혹은 ETF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콜옵션을 매도해서 그 인컴을 쌓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매주 하면 위클리 커버드 콜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분배금은 매월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펀드 매니저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비쌉니다.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대신 이제 매달 주잖아요. 왜 이게 나왔냐면 사실은 높은 분배율보다는 기업들이 3분기 그러니까 분기마다 그 뭐 3개월에 한 번씩 주니까. 3개월마다 결산을 해서 이익 중에 일부를 배당을 주잖아요. 근데 매달 받고 싶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은 월급처럼 매달 받고 싶으니까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머리를 싸매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커버드 콜이고요. 네. 그래서 대신 상방은 막히고 하방은 뭐 역시 하락해도 결국에는 기초지수 하락하면 똑같이 하락합니다. 다만 이제 매달 주니까 손실이 일부 보전되는 건 아니냐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지만 결국에는 어떤 기본 지수의 상승률을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미국 상장 이런 커버드 콜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제피랑 제피큐입니다. 네. 제피는 이제 S&P 500을 추종하고요. 제피큐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의 최근 5년 수익률을 보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많이 주거든요. 10% 네. 이상씩. 그러니까 연기준으로. 상승분을 그냥 매월 월급처럼 주는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가네요, 상가.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이 올라가는 거는 별로 없는데 그냥 매달 그냥 월세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여기다 올인하면 조금 속상할 수 있겠어요. 주가 오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넣어라.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게 하락할 때도 리스크는 있는 거죠. 어쨌든. 똑같습니다. 주식이나 ETF나 똑같고요. 그런 리스크는 똑같지만 매달 주기 때문에 네. 조금 마음은 좀 편하고. 네, 회사 그렇죠. 이제 부동산업 비하면 정확한데 역시 네. 부익남님께서 정확하게 저보다 훨씬 잘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들처럼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데 이제 제일 걱정은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 상가 5억 주고 샀는데 월세는 따박따박 받았는데 결국 팔 때 보니까 3억 돼 있으면 원금 다 빼먹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커버드콜 좀 걱정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5060 당장 현금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좀 생활비 쪽으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일까? 그러면? 지금 방금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공실이 되면 네. 현금을 막히니까 끝나잖아요. 지금 커버드 콜의 문제도 그런 겁니다. 이제 커버드 콜이 ETF에 적은 ETF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어떻게 신박하거나 더 철학이 좋은 ETF로 사람들이 몰려가면 네. 그 ETF는 이제 자금줄이 물이 말라서 나무가 이제 말라 죽듯이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공실이 된 상가를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뭐 커버드콜보다는 좀 미국 주식들, 뭐 미국 배당주들 위주로 하는 미국 거가 더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이게? 투자자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 추종 커버드 콜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피랑 제피큐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이런 커버드 콜의 어떤 그 생리라 그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굳이 해외 상장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국내 상장 커버드 콜 ETF는 절세 계좌에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배당에 대해서는 절세 계좌에 담을 수 있는 ETF들은 이제 세금 혜택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반 계좌에 담더라도 커버드 콜 중에 그런 그러니까 콜옵션 매도 차익에 따른 그런 분배금은
지금은 비과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커버드 콜 ETF가 뭐 강남 ETF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뭐 수억씩 넣어서 이제 매달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절세 효과가 있는 게 이 커버드 콜도 배당 일반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 상품 전략에 따른 인컴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배당은 세금을 떼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러 안 떼는 게 아니고 요걸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로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10%의 뭐 분배금을 받는데 네. 한 4% 정도는 뭐 예를 들어 세금 뭐 15.4% 되지만 6%치는 그냥 뭐 비과세로 받으면 그럼 한 10억 정도 넣었다 그러면 꽤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라는데 본인은 마음이 편하시대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이해를 하고 마음이 편하면 그거는 괜찮은 투자가 되지만 네. 그거를 남이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거기에 전액내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냥 일부 생활비를 좀 보존할 목적으로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깔아놓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합 채권 얘기도 해주셨어요. 혼합 네. 채권 ETF 채권 들어가면 더 벌써부터 이제 좀 복잡한데 이건 왜 해야 되고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인간 채널처럼 네. 유명한 채널이나 뭐 책을 보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 IRP, ISA, 연금저축펀드를 들어라 하는 이유는 정부가 이제 우리들의 노후를 걱정해서 만든 절세 상품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경우고요. 특히 이제 채권 혼합을 말씀드린 거는 이게 IRP는 퇴직연금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퇴직했을 때 퇴직금도 여기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안전자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이 30%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IRP에 요걸 넣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IRP에 있는데 안전자산 규정을 채우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있는데 주식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70%를 뭐 주식형 ETF를 하시고 네. 나머지 30%의 이 채권 혼합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자산. 네, 그럼 안전자산 비중이 실제로는 네. 15% 이상. 아.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혼합돼 있는 거니까. 혼합 50%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채권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주식이 있는 거예요. 예, 반은 주식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혼합형이 아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팁인데 주식 비중을 85%가 늘릴 수가 있죠. 네. 규정은 70%로 돼 있지만. 그런 용도로 저 혼합 채권 ETF도 네. 좀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세 번째로 금현물 ETF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뭐 ETF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들 하실 것 같고 꼭 금현물을 왜 내가 좀 보유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좀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금에 대해서 이제 해박하신 분들은 뭐 KRX 거기에 이제 거래 비용이 싸니까 네. 그래서 직접 하시고요. 실물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실물 같은 경우는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세도 높고. 네. 아, 떼는 수수료도 높기 때문에 네. 실물보다는 이제 ETF나 뭐 쪽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모든 자산이 하락합니다. 이때 이제 금이 우리 자산을 조금 보호해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마음 편한 장기 투자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모든 자산이 하락할 때 금이라도 버텨주면 괜찮은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그런 ETF들 대부분 갖고 있고요. 이 금 ETF는 없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금 신탁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네. 그때 아무래도 그 펀드 사태가 있어갖고 은행 분위기가 안 좋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한 40분간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인내하고 금 신탁을 가입했는데 그때는 정말 손님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금값이 이렇게 고공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미래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을 분산해 놓고 그렇게 자산을 분산하고 절세계좌 넣기 좋은 게 ETF니까 제가 말씀을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최근 안 좋으면 그 그릇이 뱉어냅니다. 지금 코인 ETF 같은 경우 네. 지금 많이 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인 값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저 금현물 ETF로 하면은 뭐 그 세금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절세 계좌에 넣을 수 있으니까 KRX 금연물 ETF를 근데 이제 나중에 뺄 때는 이제 과세 이연을 하는 거고요. 사실 ETF 절세 계좌에 ETF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ETF를 강조 드린 거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 돈이 묶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만약에 너무 투자가 자유로우면 이게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제 ISA에서 뭐 돈을 인출할 수 있지만 그러면 세금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윳돈을
어디 딴 데 허튼 데 쓰지 않고 또 좀 변동성이 큰데 넣지 않고 그리고 자주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ETF를 추천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장기간 묶이는 곳에다가 사실 금은 그냥 쭉 들고 가면 결국에 언젠가 뭐 빛을 보니까 네, 한 맞습니다. 20년 투자하자라는 마음으로 못 빼는 데다 일부러 넣는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나름 그 전략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급하면 금융자산부터 정리하는데 네. 못 빼는 돈에다가 이제 장기 투자해 놓으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커버드 콜은 사실 젊은 분들은 조금 뭐 이걸 내가 뭐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60대 뭐 이런 은퇴하신 분들은 되게 관심들 많더라고요. 당장 어쨌든 돈이 나오니까. 국내 상장한 것들 중에서도 좀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네. 경우 저도 여윳돈을 좀 넣었다가 또 네. 돈이 갑자기 필요해져서 빼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돈이 여유가 있었으면 계속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이런 테마형 ETF 치고는 굉장히 덩치가 크죠. 네. 아마 국내에서 가장 큰 ETF일 겁니다. 이쪽 방향에서는. 그리고 ETF 이름에 200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으니까 생략하는 겁니다. 코스피 200. 그러니까 네.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코스피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커버드 콜에는 좀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왜요? 저 모르겠어요. 이게 커버드 콜에서 분배금 뭐 분배율이 뭐 10%가 넘다 이렇게 하려면 변동성이 좀 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느긋한 애들한테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쓰면 이게 잘 안 돼요? 예, 분배금이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커버드 콜 ETF가 좋은 시절은 약간 주가가 옆으로 기고요. 네. 일일 변동성이 클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는 치는데 결국 막 큰 물결이 있는 건 아닌 행보하는 거. 그런 느낌으로 가면 이제 마음이 더 편해지죠. 네.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는 상황인데 커버드 콜은 이제 매달 꾸준히 나오니까 좀 상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의 상황이랑도 좀 연관이 될 그럴 수 수도 있다고 볼 있겠네요. 수 뭐 있습니다. 4천에서 계속 얹어져 네, 있으면은 네, 나는 예, 예. 매달 뭐 8% 10%씩 받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냥 네. 횡보하니까 네네네. 대신 올라갈 때는 좀 속쓰리다. 네, 올라갈 때는 그 상승 여지를 포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갈 거를 그냥 따박따박 월세 받는다. 네. 이런 것들 하면은 어쨌든 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분배금률, 소위 말하는 그냥 배당률 뭐 이런 게 좀 높은가요? 네, 많이 주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받아요? 지금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네. 그 반도체 비중이 높아서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월 분배금을 연간 배당률로 환산시하면 약 13% 13%.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올해 이제 이 커버드 콜 ETF가 41% 올랐거든요. 아, 네. 예, 그러면 연 분배율이 13%니까 합치면 54%잖아요. 네. 근데 코스피는 뭐 어제까지 72% 올랐습니다. 네, 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ETF 수익률 할 때 주가만 보지 마시고 배당이나 분배금이 나오는 거는 합산 연간 기준으로 하면 네. 비교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8% 정도 졌죠. 네. 커버드 콜 지금까지 지금 상황은. 근데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올인하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면 시장 평균 수익도 못 쫓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인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월 현금 흐름이 나오는 통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절세 계좌로 넣으시면 이거를 배당 재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달 어쨌든 이제 따박따박 연 13%의 수익을 그 월세처럼 받으면서 남들은 물론 그거 없이 70% 벌었지만 네. 나도 한 40%는 벌었다. 네, 네. 추가 상승으로. 네. 그러면 저는 이게 노년층 분들한테는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매우 네. 지금 좋아하시죠. 근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머니쇼라고 네. 이제 마고 코엑스에서 회사에서 하는 이제 재테크 제일 큰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ETF 쪽의 전문가는 ETF를 만든 사람이죠. 네. 자산운용사 타이거 쪽의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5060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의외로 젊은이들이 많이 하더라. 그리고 뭐 5060 세대들은 S&P 500 추종하는 그런 네. 지수형 ETF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반대되네. 맞습니다. 지금 반대로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엄청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2030 분들은 본인한테 투자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의 어떤 현금 흐름보다는 네. 그런 거에서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이런 것들 지수를 기본으로 코어로 깔아 두셔야 마음이 편하고 이게 워런 버핏처럼 엄청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네. 그냥 커버드 콜 이런 것들은 이제 당장 현금 흐름이 좀 없어가지고 그 생활비가 좀 빠듯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적합한 투자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매경 엠플러스의 문희로 기자님하고 ETF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젊은 세대는
그 지수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해라. 커버드 콜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지수 투자 뭐 S&P 500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것도 투자하는 방법이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 기자님은 어떻게 하는 걸 좀 추천을 하시나요? 한 주부터 하시면 됩니다. 한 주? 네, 제 아내가 제 책을 보고 네. 한 주부터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여주면서 뭐 금은 최근에 좀 빠졌으니까 금 이거 왜 빠졌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세일이네. 내가 있으면 더 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말뜻은 뭐냐면 그 저점이나 고점은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네. 지나봐야 하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프를 통해서 나중에 후행적으로 보는 거니까 S&P 500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검증이 된 연 10%만 내가 꼬박꼬박 얻고 싶다 그러면 S&P 500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코어 자산으로 깔고 시작하는 게 좋죠. 그래서 좋은 음식에도 비유하는데 이런 좋은 음식은 뭐 시기를 가리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윳돈이 있을 때마다 투자하되 그래도 싸게 사고 싶으면 네. 파란 불일 때만 사자. 아, 좀 빠지면. 네네네. 네. 미국 만약에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0.5나 1% 밑에 종가, 전일 종가 대비 걸어두시고 잠을 주무시면 사지면 뭐 좋은 거, 안 사지면 다음날 또 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네. 하시면 되고. 그럼 결국에 기본적으로 이런 지수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적립식이죠. 그렇습니다. 뭔가 네. 목돈 한번 탁 묻어두기보다는. 그게 성향에 맞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S&P 500 관련 투자들은 굉장히 데이터가 많고 뭐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근데 네. 시기를 비교해서 뭐 초장기 투자했을 때 제일 저점에서 산 사람이랑 뭐 고점에서만 골라서 산 사람, 근데 뭐 매달 1일에 산 사람 이거 비교해봤는데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저점에 한 방에 사는 게 가장 수익률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거의 없었고요. 네. 만약에 그런 저점을 알 수 있다면 장담하건대 1년 안에 워렌 버핏을 따라잡으실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거 네. 저점 고점 계속 맞추면. 네네네. 그거는 뭐 1년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없는 거 보면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보시는 게 그리고 맞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S&P 500 같은 건 어쨌든 이제 좀 안정성에다 투자하는 건데 여기서 큰 돈 벌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S&P 500을 저점에 매수하겠다는 생각이면 차라리 그런 뭐 폭락장 때 개별 종목을 사는 게 맞는 거지. 맞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쭉 깔고 가는. 네. 그냥 나중에 연금처럼 나중에 빼먹겠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으로 장기 투자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히. 네네네. 근데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막 심리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남들 다 가는데 나는 좀 천천히 가고 요즘에 특히 이제 코스피는 막 치고 올라가는데 S&P는 좀 약간 주춤한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꾸준히. 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자님은 그런 거 좀 겪어보신 적 없으세요? 심리적으로 남들이 너무 빨리 갈 때. 겪은 적 있죠. 네. 네. 그래서 어느새 보니까 그 제 포트폴리오에 빅테크들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 이제 네. 저점 매도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업종이 집중돼 있으면 결국에는 빨리 따라잡으려고 어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빨리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더라고요. 뭐 네. 저도 경험해봤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S&P 500을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상위 10% 안에 들거든요. 상위 10%? 그 펀드 매니저들과 경쟁할 때도 네. 지수를 90%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네. 매니저들은. 네. 그래서 그런데도 왜 안 사시냐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똑똑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 안에 만족을 못 하시더라고요. 1등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펠런티어나 어. 뭐 테슬라나 뭐 이렇게 엔비디아 뭐 이렇게 많이 올인을 하시죠. 그게 단기로는 더 빨라 보여도 이거는 이제 통계가 증명하는 거니까 한 10년 장기로 보면은 S&P 500 이기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때 엄청 올랐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 5년 기준으로 보면 복리 기준으로 연 16%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뭐 더 특히 부진했고요. 한때는 두세 배 올랐는데 올해 부진하니까 한 연 16% 떨어졌거든요. 근데 S&P 500이 최근 5년 평균으로 13%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3%짜리 예금 있는 사람이 네. S&P 500 가지고 테슬라 투자자랑 지금 맞먹는 수익인 거의 거죠. 비슷한 최근 5년 거네요.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말 큰 부자가 돼서 빨리 뭔가 거룩한 사명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뭐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겠지만 그런 어떤 대박과 분산을 동시에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역사의 교훈이죠.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테슬라 막 2배씩도 올라가고 하지만 반대로 뭐 2분의 1, 뭐 50% 빠지고 이런 일들도 몇 번을 겪어야지만 이 맞습니다. 보유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마음 편한 투자로
나름 투자 수익률도 따라간다. 이런 것들을 알고도 S&P 500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어쨌든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계속 뭐 고점 얘기, 버블 얘기, 뭐 AI 버블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는 게 이제 선뜻 손이 안 간다 이런 네.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 뭐 역사적 고점 얘기 이런 거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ETF를 평가할 때 그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기본은 PER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고요. 지금 역사적 고점이죠. S&P 500이. 네. 그래서 10년 평균 기준으로보다 훨씬 비싼 상황은 맞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조정, 즉 하락했을 때는 이제 박앤세일이 시작되거든요. 네. 올리브영에도 우리 할인할 때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 검증된 주식 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심지어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무위험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달러 표시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환율을 보시면 네. 우리가 달러 표시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더 확실히 하잖아요. 지금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물가도 올라서 돈이 녹아내리고 있지만 심지어 환율에서도 엄청나게 네. 저기 때문에 심지어 뭐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 돌았던 루머가 이제 해외 주식 보유자들에게 뭐 세금 올리겠다. 네. 양도세를 올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자꾸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를 사니까 이 환율에서 우리가 뭐든지 이제 매도가 나오면 떨어지잖아요. 네. 원화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 달러 표시 자산을 좀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지. 사실 그게 애국하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국내 주식은 세금 안 내잖아요. 네. 대주주가 아닌 이상. 근데 이제 해외 자산을 갖고 있으면 이제 환차익도 거둘 수가 있는 거고 네. 연 250만 원 이상은 22% 세금. 네. 애국.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그분은 결혼도 안 하시고 이제 혼자 네. 하는데 금융 자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주변에 많이 베풀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세금도 냈다고 자랑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조금 건전한 투자 문화 세계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엔 이제 S&P 500은 뭐 단기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100년 통계를 믿고 연평균 10%를 벌 것이다. 지금 들어가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2년 안에 판다. 뭐 이런 생각 아니고 한 10년, 20년 들고 간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겠네요. 네, 10년 결국엔. 평균이 10%니까 확실히 그 기준으로 봐도 고평가는 맞네요. 네. 최근 5년에 13%씩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고평가니까 이제 어느 뭐 어떤 식으로든 하락은 오겠죠. 그렇지만 뭐 그럴 때 또 계속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은 네. 나중에 또 다시 또 회복하니까. 맞습니다. 아예 나스닥 이쪽 지수 추종 여기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요즘에 이제 또 IT 뭐 AI 뭐 이런 게 계속 대세다 보니까 물론 거기도 버블 논란이 뭐 중심지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나스닥이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월마트가 나스닥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좀 인정을 받고 실적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코스피로 넘어오잖아요. 네. 약간 미국 기준으로 보면 S&P나 뭐 다우존스 같은 그런 시장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네.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 나스닥으로 갑니다. 기술주 중심에. 그래서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기술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어려운데 얘네가 AI를 활용을 잘해서 비용을 많이 낮추고요. 아. 그 물류 유통 이제 그러겠네요. 당일 배송할 때도 AI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술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니까 나스닥에도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나스닥이 더 좋다. 뭐 S&P 500이 더 좋다.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것도 투자 성향에 맞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S&P 500의 핵심은 S&P 500과 나스닥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겹칩니다. IT 쪽들은 거의 다 겹친다고 보시면 되고 S&P 500이 다른 점은 금융 비중 그러니까 업종으로 그 주식들을 평가했을 때 금융 비중이 2등입니다. 아. 1등이 IT고 네. 나스닥은 100%가 IT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ETF를 추종하는 어떤 기초 자산으로 봤을 때는 S&P 500이 완벽에 가까운 거죠. 다양한 업종이 속해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 투자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사실 미국 전체에 투자하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의 53%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나옵니다. 사실 S&P 500은 그냥 글로벌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글로벌 자본주의가 망가지면 네. 제가 예적금을 갖고 있어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죠. 그런 정도의 어떤 편안함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S&P 500에 있는 금융업종들 골드만삭스나 JP모간 이런 주식들 보면 최근에 거의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 네. 이유가 AI 쪽에서 이제 그동안의 AI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했거나 오픈 AI가 주도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형식이었는데 이제 우리도 돈이 없어
돈 빌려줘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신사업이 AI 대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AI 대출에 더 높은 금리를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니까. 빅테크들은 내가 대출금리 이상을 벌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출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은행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S&P 500이 그냥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지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AI 집중도가 높은 ETF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S&P 500을 투자해도 결국에 엔비디아에도 투자되고 다 되는 다 거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뭐 나스닥만 하면은 또 그 업종이 또 흔들리면 네. 타격이 크니까 네, 네. 그냥 전반적으로 S&P가 나쁘지 않다. 그 본질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궁금함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 예적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전하다고 하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들이 뭐 요즘 뭐 2.5% 뭐 3% 정도 막 이자 주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0년 통계로 연평균 10%라면 네. S&P 500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냥 다른 자산 투자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국내 주식이랑 예금 같은 거와 비교할 때 S&P 500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굳이 뭐 다른 걸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사실 이 투자는 제가 마음 편한 투자를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다는 뭐 제가 그렇게 추구합니다. 저도 당연히 불안한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마음 편하고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는 이게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기 위해서 조금 더 뭐 좀 위험한 업종도 하고 이러는 거지 중심이 변하면 안 되거든요. 네. 결국 중심이라는 건 코스피 200이랑 S&P 50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들은 다 대안이고 S&P 500을 능가하는 뭐가 나올 네.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검증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S&P 500, 그러니까 뭐 S&P 500을 추종하는 가장 큰 ETF가 스파이인데 그거의 저렴이 버전이 스파이 M이 나왔죠. 네. 더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더 싸니까 소액 투자에 적합한 거고. 그다음에 스파이 뭐 V 이렇게 해갖고 가치주를 또 엮어서 더 안정하는 걸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본은 항상 S&P 500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기본으로 하시고 그런 어떤 변형돼서 나온 것들은 보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재밌는데 굳이 그런 상품을 또 사서 수수료 줄 이유는 없잖아요. S&P 500 하시고 뭐 S&P 500의 어떤 절세 효과를 누르시면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절세 계좌 담아서 내 노후를 미국 기업들에 기대서 내 노후를 대비하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예적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체크한 거는 3% 다시 2%였는데 3%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네. 3%라 하더라도 지금 과일값이 1년에 10%씩 오르는 시대더라고요. 귤 지금 26%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금 보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원금 보장일까요? 제가 저 초등학교 때 그 시내버스 타는 때 그때 50원이었습니다. 네. 20배 올랐더라고요, 버스비가. 근데 우리 자산은 20배 오른 게 물론 오르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물가가 무서운 거기 때문에 복리로 불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투자는 해야 되는 거고 예적금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예적금에 진짜 올인돼 있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투자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무서워서. 근데 사실은 돈만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시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S&P 500이나 뭐 코스피 200 같은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 통계상 연평균 수익률이 높은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일부를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해보자.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 이런 거는 지수 투자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남들도 다 하는 거 나도 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 플러스 알파로 할 만한 어떤 ETF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 책에는 다양하게 소개했죠. 네. 아까 부익남님이랑 또 얘기했는데 어떤 업종 ETF도 상당히 좋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최근에 제가 눈여겨본 거는 반도체, 보통은 이제 K반도체,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위주로 한 국내 업종 ETF가 인기 있는데 글로벌로도 섞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로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이런 거가 있는데 아직은 시가총이 크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일단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이 너무 작으면 또 유동성 리스크가 있으니까 한번 쭉 공부하시다 확신을 가지면 투자하시면 되는 게 저는 깐부 회동 있잖아요. 네. 젠슨황이 이재용 회장이랑 정의선 회장이랑 만나서 이렇게 한 게 이건 확실히 글로벌 시대구나. 젠슨왕이 그렇게 바쁜 사람이 국내까지 온 이유는 역시 이거는 미국 안에서 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온 거 아닐까요? 그래서 투자도 우리가 뭐 국내만 올인하지 마시고 뭐 S&P 500이랑 코스피 200이 있으면 개별 어떤 특정 종목에 투자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네. 그 자체로 만약에 ETF 하나로 해결하고 싶으시면 만약에 반도체 업종에 내가 좀 많은 비중을 넣고 싶다 그래도 한국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으로. 근데 만약에 한국 ETF를 했다 그러면
개별 종목 미국 ETF를 이렇게 같이 섞어도 정도로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 서브웨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넣고 싶은 거를 네. 골라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1억을 가지고 뭐 1,000만 원은 엔비디아 사고 네, 뭐 네. 2,000만 원은 요 ETF로 사고 뭐 이렇게 섞으면 되는 거라서 네. 그 정도만 사실 고민하면 되니까 저는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과거는 이걸 종목을 다 사고 계속 막 리밸런싱하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를 되게 저렴한 보수로 네. 해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 ETF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시다가 조금 얘기를 해주신 게 그 ETF도 이제 시총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원하는 ETF를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는 뭐 한 200억짜리예요. 이런 것들은 사면 내가 나중에 이제 팔고 싶을 때 이거 너무 안 팔리지 않을까? 뭐 호가 창이 막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좀 들거든요. 그 ETF 자체의 시총이 작은 거는 위험한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동성 리스크를 바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명품 유럽 명품 기업들로 된 ETF가 있습니다. 네네. 국내 상장. 그래서 네. 그걸 샀는데 그게 400억 정도, 360억에서 400억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돈이 필요해져 갖고 그래도 플러스니까 지금 팔아야지 하고 팔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그 호가창이 엄청 벌어져 있는 거예요. 네. 살 사람들은 저 밑에 있군요. 예. 다 밑에만 걸어 놓으시고 그게 네. 현명한 투자긴 합니다. 근데 저처럼 파는 사람이 항상 불리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팔려고 봤더니 결국에는 그래도 1년 넘게 했었는데 네. 마이너스로 팔은 슬픈. 아.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매수자가 없어가지고 급매로 정리하셨군요. 정확한 표현. 원래는 더 호가가 높았는데. 그러면 시총을 한 어느 정도 봐야 돼요? 그래도 최소한. 그래서 1,000억 정도? 최소 1,000억. 예. 많은 돈을 태우시려면 이제 1조 클럽. 그러네요. 네. 왜냐면 이제 400억짜리에 내 돈 막 20억 태웠다. 그러면 나빠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되고. 네. 한 1,000억에서 막 조단위 이런 것들로 제가 본인 돈에 맞춰서 좀 고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희로 기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제 S&P 500이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어떤 그 구조고 이거를 장기 투자하면은 한 10% 이상 수익이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유의미한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제 대부분 이해가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내가 조합을 잘 짜면 그 정도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수익률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 거란 말이에요.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어쨌든 나스닥이 좀 수익률이 좋으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QQQ를 이제 좀 많이 태우고 또 안정성도 챙겨야 되니까 슈드도 같이 사서 뭐 이런 조합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배당도 좀 받고 좀 고수익을 좀 노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랑 S&P 500이랑 뭐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이 결국에는 S&P 500으로 수렴하긴 하지만 네. 마음 편하고 즐거운 투자를 위해서 네. QQQ랑 슈드를 해보면 좋겠죠. 제 책에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닥치고 QQQ 플러스 슈드로 은퇴하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QQQ랑 슈드가 어떤 주식 세계의 양대 산맥입니다. 한쪽은 주가 성장, 한쪽은 배당 쪽이죠. 그래서 QQQ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스닥 미국 100% IT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IT는 사실 다 필요하잖아요. 심지어 삼성전자의 그 악성 재고였던 디램 반도체도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T에 있는 쪽 회사들은 지금 재고가 있고 별로 안 좋아도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고 그런 기업들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당연히 오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미국 IT 기업이 100% 되어 있는 QQQ만큼 주가 성장 측면에서 좀 안정적이면서 기대수익이 높은 자산은 또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한 축으로 딱 놓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연 3에서 4% 배당 수익이 나오는 슈드를 섞는 겁니다. 슈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10년 이상 배당 이력이 있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배당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여기에 구글이 배당을 주기 시작해도 여기에 못 들어옵니다. 네.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슈드를 이제 거의 뭐 예적금 수준 그런 ETF로 생각하고 담는 거죠. 그래서 마음 편한 딱 두 개로 내가 ETF 모든 자산을 하겠다 할 때 이 조합도 양극단이지만 결국에는 중위험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합인 것 같아서 책에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S&P 500이나 QQQ로 해가지고 좀 돈을 좀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제 슈드 투자해가지고 요즘 좀 후회한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단기간으로 평가할 만한 ETF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안 오르면 짜증 나잖아요. 요즘 슈드에 돈 넣는 사람들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거 좀 네. 궁금합니다. 지금 슈드 투자자분들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네. 절망으로 갔다가 최근에 조금 약간 그래도 오래 기다리는 조금 그래 일단은 올해 YTD라고 하죠.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절망까지 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커버드 콜보다 더 심한 게 네. 주가가 마이너스고 연기준 배당률이 3, 4%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예적금보다도 그러네요. 못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원래 슈드가 유명해진 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접근 방식이 조금은 다른 게 슈드는 주가로 보면 안 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배당을 줄 수 있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슈드는 사실은 요즘에 구박받을 만한 요소는 다 갖췄죠. 요즘은 월 배당이 대세인데 3분기마다 배당, 분기 배당 ETF고요. 주가는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분배율 3에서 4%, 3자가 찍히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매우 실망을 하죠. 다른 거 가면 되니까. 네. 지금 8%짜리가 나오는 커버드 콜 기본으로 8에서 10%가 나오고 뭐 JPQ 같은 경우는 10%가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박받을 요소는 있는데 결국 돌아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또 사실 국내에서 이제 배당 관련 ETF 중에 가장 덩치가 큰 게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거든요. 네. 은행이랑 막 현대기아차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얘네들이 이제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네. 정말 옛날 슈드의 영광을 다 가져왔었거든요. 국내에서. 네, 국내에서.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또 좀 주춤하니까 좀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가총액이 커진 거는 물론 안정성도 있지만 어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인기를 많이 얻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본인의 투자 철학에 맞게 ETF를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ETF가 목표가 되셔서는 안 되고 내가 이 ETF가 필요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ETF랑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냉정하게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선구안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러니까 이게 또 작년에는 슈드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 지나고 보면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간 게 최고다라고 하는 거지. 또 맞습니다. 주가 또 횡보하면 또 저거 별로라고 하면 네. 그렇게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랑도 비슷하네요. 그것도 집값이 맞죠. 네. 뭐 한 달에 1억씩 오르면 이제 그때 화제가 되는 거지 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건가요? ETF는 그 만든 어떤 그 논리 구조와 그 어떤 취지 그리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거에 대해서 과거 통계가 증명해 주는 거. 그런 걸 믿고 좀 장기간 좀 봐야 되는 거네요. 어찌 보면. 네, 맞습니다. 너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그냥 뭐 배당주 투자한다고 뭐 배당 많이 주는 대로 또 갔다가 또 다시 또 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지시겠지만 좀 진득하니 좀 묻어놔야 된다. 그럴 만한데 해야 되고요. 지금 S&P 500 추정하는 스파이 같은 경우 1993년에 출시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ETF들 보시면 뭐 오래된 거라고 하도 그 정도 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ETF들은 일단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나마 그래서 미국 상장 그 지수를 추종하는 네. 그런 국내 상장 ETF들을 이제 절세 계좌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그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더 좋은 ETF가 나오면은 뭐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슈드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슈드는 여전히 그러면 좋은 ETF인 건가요? 다른 것들보다 여전한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조금 저도 사실은 의문이 들고 있기는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까지 부진할 줄 몰랐는데요. 네. 어쨌든 그게 머니무브의 어떤 기본 속성이니까 수익률이 높은 대로 흐르는 10년 이상의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이 너무 좀 점잖고 너무 점잖아서. 굴뚝 기업들이 많아서 어쨌든 슈드를 다우존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우 지수랑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이 다우존스는 30개 블루칩 기업이라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슈드는 100곳이에요. 100곳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재무가 탄탄하고 배당을 10년 이상 줬으면 정말 망할 가능성은 거의 그렇죠. 없는 망하지는 기업들이거든요. 않는 그래서 기업들. 다만 이제 그 분배 주기가 3개월이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의 좀 니즈를 못 맞추고 있는 거죠.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예전에 워렌 버핏도 그 막 IT 버블 뭐 이런 거 될 때 보면 이제 저 퇴물이다. 막 저 맨날 막 굴뚝 기업만 투자하고 하니까 그런데 결국에 시간 지나서 버블 꺼지면 다시 한번 결국에 워렌 버핏이 승리한다 이런 것처럼 슈드도 약간 그런 개념일까요? 지금 같은 어떤 막 달려가고 IT 막 투자하고 이런 때는 약간 좀 빛을 못 볼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좀 상황 안 좋아지면은 다시 또 떠오르는 뭐 이런 걸까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QQQ랑 넣은 거거든요. 가장 네. 주가 상승의 극단. 이거는 배당인데 너무 안정적인 거. 이렇게 하다 보면 한때 뭐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했던 ELS랑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도 ELS는 이제 원금이 녹아내려서 이제 큰 한번 사태가 일어났지만 네. 이런 조합은 사실 ETF라는 건 사실 투자 자금이 다 빠져나갔을 때 없어지는 건데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증명이 돼 있는 네. ETF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다가 사실 고액을 넣으려면 네. 이런 좀 안정적인 ETF에 넣어라. 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ETF 투자라는 게 마음 편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 편한 투자라는 거는 막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막 하락하고 뭐 이럴 때는 내가 하길 잘했다 하지만 어떤 개별 종목들 뭐 올해 제일 돈 많이 번 분은 그냥 하이닉스 연초에 사서 묻어둔 분이 제일 많이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뭐 거의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되는 것들 보면은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수로 분산 투자한다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이거를 좀 이겨내야 될지 그걸 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에서는 워런 버핏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전원 주식 절대 안 보신다고. 이게 사실 자산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매도는 사실 거의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중요한 일이나 뭐 큰 목돈이 들어가거나 뭐 갑자기 병에 걸려서 병원비를 내야 될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이 투자 자체를 내가 뭔가를 모아간다. 네. 지금 내가 모으는 돈은 미래의 내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에 그 써야 될 곳도 많이 고르실 것 같아요. 네. 절약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투자자들의 본능입니다. 오르면 팔고 싶고 네. 내렸을 때는 잠깐 갔다 와도 되잖아요. 네네네. 상승장에서는 배당주를 팔고 싶겠죠. 왜냐하면 슈드 같은 게 안 올랐으니까 오히려 네. 마이너스. 근데 정확하게 본능과 반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ETF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기 좋습니다. 우리가 종목으로 본다기보다는 업종이나 이런 업종이 겹치지 않게 ETF를 조합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행동하게 되고요. 절약과 소비, 근검 절약은 아주 기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듯이 우리의 결혼도 평생 언약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할 시 평생 모아할 만한 주식이나 ETF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상승장에서는 이제 주가 상승을 좀 즐기시고 하락장에서는 바겐세일 기간이구나 ETF를 추가 매수하는 좀 마음 편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좋은 게 이제 가능하면 안 팔 것들을 계속 사모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자산 투자의 기본인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못 버티는 게 뭐 다른 주식이 많이 올라가서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돈이 통장에 뭐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면 주식만 가지고 있는 거지 돈이 안 들어오니까 뭔가 내가 소비도 하고 싶고 할 때 또 팔고 싶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배당이라는 개념이 어쨌든 주식은 있으니까 월배당이든 분기배당이든 조금씩이라도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뭐 소비도 할 수 있고 뭐 소소하게 뭔가 네. 돈도 쓸 수 있으니까 배당을 같이 섞는 거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배당주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로? 배당이나 분배를 주는 주식이나 그걸로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안 주는 주식들을 사보니까 네. 이게 힘들어요. 현금 흐름도 막히고요. 네.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많은 돈을 넣기에 좀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네. 최근에도 경험했지만 당장 10만 원을 보낼 돈이 없어갖고 아내한테 꾸면 아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식 팔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주식을 팔면 D 플러스 2이잖아요. 국내 그러니까요. 주식 모두 이틀 후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의 어떤 신뢰도가 깨지는 시간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현금도 있어야 되고 네. 배당이 주는 어떤 금융자산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 네네네. 그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분명히 좀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배당을 재투자할지 물론 이제 절세 계좌는 무조건 배당 재투자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종합금융소득 그거 과세에서 피하기 위해서 해외 직구를 일부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네. 그건 분리과세로 분리과세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해외 만약에 개별 직구로 있으면 그거는 좀 생활비로 쓸 수가 있죠. 물론 이틀이 걸리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쨌든 지금 내년도부터 국내도 이제 분리과세 움직임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뭐 분리과세가 될 만한 종목들도 꽤 있어 보이고 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또 기반으로 한 뭐 국내 배당 성장주니 뭐 고배당 뭐 ETF니 이런 것들이 내년에 뭐 배당률이 올라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주가도 같이 점핑하는 옛날 슈드 같은 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요. 또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그런 것들이 나와서 또 새로운 ETF 나오시면 그건 여윳돈으로 조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 더 좋은 ETF들이 내년에 더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예 국내 쪽 배당 위주로 이렇게 전환하는 요 개념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좀 미국에 계속 좀 남겨놔야 될까요? 이 미국 자산, 그 달러 자산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라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네. 달러 표시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그 한국
주식이나 한국 배당주의 비중을 늘리는 한 해가 되겠죠. 내년에는 아마 대세가 그렇게 될 텐데 할 때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이제 ETF를 하신 게 좋고 절세 계좌 중에서도 ISA 계좌는 종목을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부익남 채널이나 이런 재테크 채널을 통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IS에는 종목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선구안이 뛰어나서 배당 성장주를 국내 배당 성장주를 IS에 담을 수만 있다면 그게 네. 최고의 사실은 제도의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게 되겠죠. 그건 미국 주식은 담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지금 분리과세가 영향을 분명히 줄 거거든요. 네. 이게 안 주진 않을 거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슈드가 투자하듯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탄탄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배당이 좀 그나마 나오니까 네. 그쪽에 주가가 한번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일부를 떼서 좀 옮기는 거. 네. 뭐 전부 다 가는 건 또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네네. 매경 엠플러스의 문희로 기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배당주 위주의 투자를 또 강조를 하시고 또 ETF는 또 약간 거기에 또 성향이 또 맞으니까 결국 이 영상들은 좀 2030보다는 이제 5060 뭐 이미 은퇴하신 분들 뭐 그리고 이제 있던 뭐 집을 파시거나 상가 팔고 현금 좀 목돈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관심사가 많단 말이죠. 그 기본적으로 한 50대 정도의 은퇴를 하시니까 그때 뭔가 ETF든 뭐든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을 고려할 때 한 이 정도 돈은 만들고 나와야 된다. 어떤 그런 기준. 뭐 기자님은 어떤 금액을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모아야 될까요? 이건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적은 돈에 이제 만족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냥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300배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3개월 생활비 혹은 뭐 카드로만 쓰시는 분들은 카드값 네. 거기다 300을 곱하는 거죠. 아, 그러면 내 노후에 필요한 자산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정말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월 한 300만 원 쓰는 분은 대충 한 9억에서 네. 10억 정도. 네네. 500만 원 쓰시는 분들은 한 뭐 15억 정도 15억 되겠죠. 정도. 네. 그 정도의 목돈을 만들고 나오면 그걸로 이제 운영을 잘하면 꾸준히 이제 살 수 있다. 네. 그럼 생각보다 많잖아요. 맞네요. 왜냐면은 한국 뭐 자산 평균이 한 4억이었나요? 5억이었나? 네. 순자산이 그러는데 네. 그거 맞추기는 쉽지 않은데 이거 그러면 결국에 이럴 때 커버드 콜 같은 거 쓰는 건가요? 일부?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정말 한번 그런 쪽으로 어떤 내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방법은 반드시 나온다. 뭘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 300배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 네. 반대로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 대비 너무 격차가 벌어지신 분들은 좀 열심히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기준은 된다. 네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퇴직 예정자들이 제일 걱정이시니까 요즘에 뭐 명예퇴직이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뭐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요 정도 이제 들고 나오시는데 막상 지금 뭔가 재취업은 잘 안 될 것 같은 그 복잡한 상황. 요럴 때 요 돈이 되게 소중한데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 이제 초기 목돈을 이제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 책에는 이제 1억을 종잣돈으로 하고 네. 3분할해서 그거에 대해 이제 월 뭐 50이나 100만 원씩 꾸준히 장기 분할씩 해서 뭐 10억 만들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네. 기본적인 거는 이제 지수 추종이랑 그다음에 뭐 커버드 콜.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니까 그다음에 금이나 채권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일단은 뭐 ETF는 모든 금융자산을 담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뭐 비트코인까지도 담을 수 있으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축이라는 거는 일단은 코어 자산으로는 S&P 500이나 코스피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수단은 절세 계좌가 돼야 되는 거고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세금 비용을 그다음에 이제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이제 채권이나 금 이런 안전자산이 어떻게 보면 3대 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축의 비율도 있을 것 같아요. 축의 비율. 뭐 기본적으로 30%씩 했는데 만약에 뭐 아까 QQQ랑 슈드로 간다면 그거는 좀 단순한데요. QQQ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자산 혹은 이제 주가 상승이잖아요. 네. 그러면 2030 같은 경우는 뭐 7에서 8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QQQ를 뭐 70%. 네. 슈드는 근데 이제 반대로 은퇴가 가까우신 분들은 그거 정반대로 해서 3대 7로 3대 7로.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게 사실은 그런 은퇴 시기에 맞춰서 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그거는 TDF라고 네. 이미 이쪽 자산 운용 업계에서는 아주 기본 공식입니다. 그래서 뭐 주식 비중이 처음에는 뭐 8에서 90% 시작했다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펀드를 가입하거든요. 네. 사실 상당히 높은 비용을 주고 근데 그걸 사실은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있죠. 아무런 비용 없이. 굳이 그거를 할 필요는 없고 네. 내가 그냥 그렇게 비율을 조정하면 된다. 이제 물론 이제 너무 이제 본업이 바쁘시고 이러면 자동으로 해주니까 물론 그것도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니까요. 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그게 좀 즐겁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스스로 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직접 하시면 되고 아니면 TDF 맡겨셔도 되는데 기본 원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비율이라는 것도 상당히 본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 때는 안전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게 맞고요. 근데 1억으로 할 때는 이제 동등하게 비율을 했다가 어차피 이제 한쪽 ETF가 굉장히 가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 리밸런싱 할지는 본인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커버드 콜의 위험성 이런 얘기도 막 했지만 반대로 이제 월 배당처럼 월급처럼 나오니까 이것도 분명히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3억인데 3억을 커버드 콜에 만약에 넣으면 월 300씩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 생활비 되는데 이런 생각이 그냥 100% 넣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조금 너무 위험할까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3억밖에 없는데 막 한 56세 정도 됐는데 우선 회사를 지금 나가야 되고 당장 지금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우선 100% 넣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제 주변에 그렇게 하시고 뭐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취미생활 하시면서. 근데 그분은 이제 혼자입니다. 싱글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가족 뭔가 부양 가족 그 비중이 높으면 조금은 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커버드 콜 ETF가 이 전문가 영역에서 일반 투자자 영역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F1 영화도 되게 유행했지만 일종 보통 면허로 F1을 운전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복잡한 금융 투자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100% 이해하시고 마음이 편하신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너무 높은 비중에 그거를 하진 말고 적절히 다 섞어야 된다. 그렇죠. 정도. 그래서 이 커버드 콜 ETF도요. 커버드 콜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당한 ETF가 또 인기가 많아요. 적절한 ETF.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적정 그 분배율이랄까요? 뭐 이게 뭐 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한 8% 10% 이런 거는 조금 조심은 하긴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높은데요. 뭐 어떻게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많고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만 돼도 왠지 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분배율 말씀하신 거죠? 분배율. 근데 막 8% 10% 이러면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지금 이런 업계에서는 10% 이내는 뭐 사실 왜냐하면 그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국내 상장 커버드 콜 ETF인데 어떤 운용사가 이제 10% 이상을 해서 이제 물론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격하면서 7%짜리를 내놨어요. 그걸 보면 10% 이내는 좀 안정적인 거거든요. 이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 무리한 전략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10%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어쨌든 분배율은 그렇고요. 이 커버드 콜을 섞는 비중도 중요한데 100% 된 것짜리는 뭐 20% 뭐 그렇게 연기한 기준 20% 이상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 매니저가 삐끗하면 이제 다 가는 거예요. 분배율도 못 주고 거기에 실망해서 투자를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네요. 지금 커버드 콜을 보실 때 이게 지금 뭐 연 10% 이상 요거는 다 추구하는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걸 주겠다고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첫 해는 잘 나오죠. 근데 우리가 금융 사기꾼들도 폰지 사기꾼들 한 3개월은 잘 주잖아요. 처음엔 잘 주죠. 처음엔 잘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먼저 원금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조심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은퇴할 때는 내 원금을 어떻게든 지키면서 그래도 조금 성장하는 원금이 좀 커 나가는 그 어떤 그 절묘한 부분을 잘 맞춰야 된다. 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생활비가 한 300은 필요한데 뭐 커버드 콜 이런 걸로 해도 한 10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 200은 뭐 어떻게든 뭐 다른 일을 해서라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것까지 다 받으려고 하면은 위험해진다. 국민연금이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워낙 또 그런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상위권이에요. 잘해서 지금 우리의 노후가 덜 깎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득 대체율을 반 정도 보시고요. 그러면 국민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ETF도 있고 하면 본인이 하는 일이 조금 돈이 안 되는 나이가 들수록 좀 돈이 덜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 비중을 높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커버드 콜을 얘기한 거지. 커버드 콜이 만능 상품이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은 돈이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항상 불행하거든요. 돈은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도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한테 받은 그 돈을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나중에 엄청 혼납니다. 그리고 많이 불린 그 종한테 그것까지 뺏어서 주거든요. 네. 그게 어떤 뭐 예적금의 폐해다, 뭐 투자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현실의 머니 무브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어떤 이 전략에 따라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 돈이 계속 모이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는 행동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행동들이 그 종이 한 결과는 땅에 묻어놨으니까 그 종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주인을 잘 보관했습니다. 보관은 선이 아닌 거죠. 이런 금융투자업계에서. 물론 이거는 비유입니다. 믿음도 이제 선물처럼 주니까 그걸 받아서 아무런 발전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책망을 받는 거지만 이거를 재테크 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니까 이런 머니 무브의 속성은 결국 리스크를 지는 사람한테 가는 거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확 뺏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50대 한 중반쯤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100세 시대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너무 안정적으로 이제 좀 그 낮은 수익률로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한 걱정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뭐 3억짜리 뭐 퇴직금을 더 불려야 되겠다.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 뭐 한 최소 85세, 막 90세까지 사니까 이런 방향이 괜찮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거더라고요. 워렌 버핏처럼. 네. 워렌 버핏도 60세 이후에 부자가 됐으니까 워렌 버핏이 60년, 그러니까 지금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년 이상 투자한 거잖아요. 네. 보험개발연구원 그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여성들은 벌써 90세가 넘었고 곧 이제 남녀 모두 100세 시대에 돌입할 것 같거든요. 평균 사망 나이가. 그렇게 네. 되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남은 투자 기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생을 늘리거나 열심히 운동도 하셔갖고 건강하시게 오래 투자하는 게 좋겠죠. 이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면 후순위가 되는 거죠. 네.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래 쓰지 못하면. 요즘 뭐 보험도 오래 살지 못하면 그 돈 빼서 다른 더 오래 사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상품들이 내년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하면서 하는 그 스트레스도 최소화하려면 ETF가 좋은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 50대 분들 고민하시는 걸 아시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50세, 55세라고 시골 가봐. 너 지금 막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옛날의 나이 기준의 50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50대는 청년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50대들이 S&P 투자하고 네. 그리고 이제 2030은 저 커버드 콜로 좀 돈 받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지금 당장 어려우시니까 2030 분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60은 안전하게 가는 게 먼저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각자의 그냥 선택인가요? 내가 100세까지 살 거니까 난 아직 젊어하고 그냥 더 많이 투자한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ETF보다 더 훌륭한 자산은 지금 현업입니다. 지금 월급이 나오는 지금 본업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당장의 현재 가치로 따지면 다들 건물 2, 30억 강남에 그렇죠. 있는 건물들 네.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꼬박꼬박 아마 우리 부인나님도 지금 직원들한테 그렇죠. 월급을 주시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엄청나게 이제 회사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본업에 가장 지금 정년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본업에 집중하시면서 마음 편한 투자는 이제 어떤 내가 마치 창업을 하듯이 뭐 어떤 개별 종목에 올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ETF는 분산 투자니까 그런 대안이 당해질 수 있고 저는 꼭 최근에는 김 부장 이야기를 많이 보시라고 합니다. 우리 부인남 채널 보신 다음에 자기 얘기 같아서 못 보겠다는 분들 많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 4화 보다가 못 보겠어서 껐다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흥망성쇠가 딱 나오는데 정말 김 부장이 제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을 대출까지 합쳐서 10억 이상을 갖다가 그 상가에 투자하죠. 근데 시세보다 3배 이상 비싸게 투자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도 고점에 잡을 수 있잖아요. S&P 500 했더니 그 다음부터 뭐 한 15%포인트 쭉 빠질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량주를 사지 않은 거예요. 공실이 될 자산을 산 거죠. 그걸 초기 비용 너무 과도하게 투자해서. 근데 ETF는 지금 당장 10,000원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코스피 200 관련 ETF가 다 10,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으로 한 주부터 시작할 수 있고 만약에 미국 보신다 그러면 11만 원 정도 시작합니다. 스파이 M이 이제 스파이가 지금 제가 그 책을 쓴 이후로 방송에 나왔을 때 100만 원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스파이 많이 올라가지고 110만 원이 됐는데 그거보다 싼 게 이제 11만 원짜리 스파이 M이니까 거기서부터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ETF를 가지고 약간 그 금융 창업
같은 개념으로도 한번 생각은 해보자. 네. 너무 그 소위 말해서 퇴직금을 노리는 그 분양 업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 한번 잘못 걸리면 그러니까 환금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빠질 수는 있는데 팔리기라도 하면 그래도 거기서 좀 어느 정도 건져서 나오는데 안 팔리는 게 많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성공한 그 사례가 하나 있네요. 그 아들. 네. 아들은 대학생 신분으로 네. 그 월세를 조금 내면서 아버지 상가니까 거기 그럴 수는 조금 있죠. 내면서 그 옷을 팔으니까 부담도 덜하니까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정비, 부동산 관련 고정비가 덜 나오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ETF만한 상품이 지금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에 워낙 많이 발전이 또 되다 보니까 또 비과세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한번 잘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부동산 가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먼저 네. 갔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상가 같은 거 사가지고 뭐 물려버리는 분들도 많아서 그러면 이제 회복이 안 되거든요. 사실 5, 60대 때 부동산 투자 실패하면. 저는 ETF를 채워놓고 오히려 임장을 다녔었거든요. 네. 목동에 오래 살다 보니까 혹시 좀 새 아파트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좀 깜짝 놀라는 게 우리가 그 부동산도 수익률로 따질 수 있잖아요. 네. 월세가 나오니까 강남권도 2, 3%밖에 안 되고요. 맞아요. 강남 바로 건너편 광진구 쪽은 새 아파트인데 매매가는 너무 높고요. 월세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0. 몇 %더라고요. 굳이 계산을 해보면. 네네. 그러면 지금 그건 예전급보다도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돈이 묶이는 거고. ETF는 실시간 매매 가능하고 투명하고요. 강남 부동산은 보유만 하고 있어도 보유세를 내는데 네. ETF는 절세 계좌가 이렇게 막 다양하게 여러 종목들을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금융 창업의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로 기자님 모시고 ETF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노후 대비를 하는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제 5060 세대분들이 제일 관심들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의 생애 연령도 많이 길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결국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그런 시대가 이제 왔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발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만큼 발전한 만큼 저도 잘 모르는 거 보면은 아마 여전히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문희로 기자님하고 촬영했고요. 저도 이제 기자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